구독, 좋아요.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예. 자, 백악관에서 공개한 약 40여 장, 42장으로 사실 알려져 있는데 한미회담 화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면서 백악관이 공개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공개한 그 사진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의 압축된 사진들을 먼저 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B2 스텔스 모형을 지금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B2 스텔스 모형을 쳐다보고 있어요.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B2 이 스텔스 모형에 관해서 그 B2 스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란 공습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했는데 그때 쳐다본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쳐다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중에 저거 쳐다보는 장면이 공개됐어요. 저걸 백악관에서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사진의 정치학이라고 있거든요. 사진의 정치학. 예. 그게 사진의 정치학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뭐 공산국가에서 네. 많이 활용하던 그런 그 상황이에요. 무슨 네. 말이냐? 공산국가가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뭐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서고 나서 과거에는 그림을 그렸죠. 예. 권력자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유화로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뭐 어떤 위신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부르주아의 그러니까 어떤 귀족층의 계급에 충실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진이라는 기술이 들어오자마자 영화라는 기술이 들어오자마자 이것은 과거의 어떤 부르주아나 그런 귀족계층의 악업을 쌓지 않았다. 공헌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진과 영화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북한도 그 김정은이 굉장히 그 영화 강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고는 이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숙청을 할 때 그 옆에 사람을 이렇게 칼로 긁어내 가지고 필름을 없애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정치적인 힘.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요거죠.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암살자가 그 총을 쐈는데 귀를 뚫고 지나갔을 때 예. 요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 그렇죠. 요걸로 사실은 당선이 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진이 가지는 정치적인 함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미국의 그런 그 백악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B2 스텔스 모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40장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왜 그랬냐? 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나토 정상회담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시바도 뒤따라서 불참을 해요. 호주도 불참을 해요. 그때 그 여권에서는 뭐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 라고 막 물개박수를 치는 거예요. 봐라. 일본도 우리를 따라서 지금 불참하지 않냐. 호주도 불참하지 않냐.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B2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그냥 때려버렸죠. 그랬죠. 그걸로 그 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금 그러면 그 미국의 그런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그 한국과 일본 입장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EU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세 협상에서의 부담이라는 게 그 나라가 EU라는 게 뭐 한 30개국이 합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별로 많지 않아요. 부담이 그 30개국으로 쪼개보면 굉장히 그 저부담이에요. 왜? 나토 정상회담에서 뭐 이것저것 논의를 했으니까.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뭐 5,600억 부담한다 그래가지고 많다 그랬는데 우리가 3,500억 부담하게 됐죠. 그런데 그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또 3,500억에 1,500억을 추가로 부담했어요. 일단 5,000억을 부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게 뭐 6,000억에서 최대 9,000억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부담이라는 거는
저는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담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B2가 폭격하는 거, 너 B2가 폭격하는 거 몰랐잖아. 모르니까 그냥 이거 가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이상한 메시지, 그리고 이란 뒤에는 사실은 그 중국이 있죠. 중국에 대한 이상한 메시지를 낼까봐 움츠려들고 간보고 눈치 봤던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지금 날라온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게 B2 폭격기고 B2 폭격기의 모형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헐끗 이제 쳐다보는 B2 폭격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미국으로부터의 청구서를 받게 됐다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진의 정치학 새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B2 스텔스 모형을 본 것의 문제를 아주 우리 원수 변호사님 재밌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다른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자, 세 장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두 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 옆에는 아마 통역관일 것 같고요. 이재명과 강훈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저 이야기 알아들을까요? 근데 이제 강훈식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듣는 듯이 어떻게 좀 서서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다른 사진. 예,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룸에 들어가서 이 마가 모자에 사인을 해주는데 이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이죠. 사죄 화보를 보고 있어요. 주변엔 다른 사람이 있고 모자에다 사인을 해주고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을 또 백악관이 상징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맞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이재명 옆에 서 있으시라 하고 서 있으라 하고 저렇게 찍은 사진. 뭐 각각의 사진마다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다른 이제 백악관 사진을 보면 네. 그 사진이 있어요. 유럽의 정상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유럽의 정상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오벌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네네. 나머지들은 이 선생님이 학생 가르칠 때의 학생의 자세로.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앉아라도 있었어요. 앉아라도 있었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아마 그 의자 배치나 이런 걸 굉장히 정교하게 했을 거예요. 네. 거기 제일 가운데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있고 한쪽에 좀 가깝지만 한쪽 측면에는 이제 젤렌스키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그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힘의 균형이 힘의 그 냉정한 모습이에요. 권력가의 모습.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더 대등하게 하는 사진을 뿌리지 않은 거. 이게 미국의 이제 그런 어떤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또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앉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옆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배치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세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세 협상이나 이 협상력에 있어 가지고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를 본인 자국의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저는 그래요. 설사 이런 사진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약세를 보이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정상회담이 성공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국익이 중요하지. 그리고 원래 초강대국 그거는 뭐 과거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그 천하국이었을 때 우리가 조공국일 때 네. 조공 외교를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조공 외교는 실제로 실익이 그때 조선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삼하고 뭐 이런 거 가져가면 그게 그 제5국한테 하사하는 물품이 있는데 우리가 들고 가는 물품보다 하사하는 물품이 훨씬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반드시 실익을 챙기는 거였고 뭐 5배, 10배 이런 정도의 가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명분상은 좀 그래도 실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분도 실리도 없어요. 네. 아니 오히려 일본보다 더 사실은 그 불리한
그런 어떤 그런 협상을 해가지고 돌아오고 있고 그래도 뭐 마치 뭐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좌파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미 관계가 처음부터 정상이었으면 이런 불리한 협상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 배웅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문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지금 그 철강하고 지금 자동차가 25% 관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5%라고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지금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비밀의 방에서 도대체 뭘 협상을 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거는 우리는 미국이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국제 분쟁에 대해서 미국 편에 서지 않았다고 보고 그거를 사실 이 어마어마한 손해, 실익의 손상으로 변상을 하는 꼴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미 동맹이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것을 또 계속 그 국민들의 부담으로 제가 9천억 불을 뭐 5천만 국민으로 환산을 하면 한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지금 미국의 이런 뭐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공이 되게 된 건데 과거에 이제 일본이 미국과 플라자 합의로 완전히 그 어떤 그 추가적인 성장에서 발목이 꺾이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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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이 20년에 일본이 사실 수렁에 빠지는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잃어버린 10년이 됐다가 잃어버린 20년이 됐다가 아베노믹스로 아주 가까스럽게 거기에서 탈출을 해요. 근데 아베노믹스로 탈출할 때는 어떻게 탈출했느냐?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밀착하면서 겨우 탈출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베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의 뭐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부르기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나 마나 지금이 이런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거는 일본의 어떤 최고 권력자의 결단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외교를 해놓고 잃어버린 10년이 될지도 모를 잃어버린 20년이 될지도 모를 합의를 지금 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정치나 아니면 행정권이나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라도 외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다른 이제 마지막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여러 사진 중에 다 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볼게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미국 대통령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들이 쭉 있는 곳에 지금 세 사람이 앉아 있네요. 이재명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앉아 있는데 상당히 흐뭇해하는 것 같아요. 저기 앉아 있는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앉는 자리는 아닌데 그냥 외빈들이 와서 앉아 있을 자리인데 굉장히 흐뭇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으셨나? 그런데 저렇게 미국 대통령들이 있는 그 환경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 저걸 백악관이 공개했다. 어떤 의미로 한번 좀 해석도 하나 할까요? 보통 이제 백악관에는 전속 사진 기자들이 있고 네. 지금 40장이 공개됐는데 실제로 찍은 거는 뭐 수만 장일 수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계속 찍는 과정에서 이 셀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과 나머지 두 명이 같이 해가지고 찍었다는 이런 거보다 뒤에 배경이 되는 대통령이에요. 네네. 한 분은 저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가 화면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로즈벨트 대통령인가요?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우리나라를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때 사실 미국의 힘이 컸죠. 그렇죠.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가장 어찌 보면 큰 영향력과 공헌을 했던 두 명의 대통령이 저는 루즈벨트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6.25가 터지고 그 6.25가 사실은 일종의 건국전쟁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 과정의 핵심적인 대통령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내가 독립하고
그리고 6.25 때 얼마나 그 미국이 많은 공헌을 했는지 좀 상기시키려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군요. 6.25 전쟁과 한국의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그 뒤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들. 네 사진이 더 돋보이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냉정한 국제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과 그리고 건국 이후에 찾아온 그런 그 6.25 전쟁과 이런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절대적인 역할을 사실 했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원조라든지 그 이후에 뭐 한미 상위 방호 조약에 따른 그런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사실은 지금의 번영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음수사원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물 마실 때 그 원천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일종의 그 미국판 음수사원을 이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좀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미 동맹을 입에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한미 동맹을 지금 저는 재인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야. 사실 그 동안에 굉장히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전성절을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지만 결국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는 건 기계적인 한미 동맹에 반복되는 어떤 라임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번영할 길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재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B2 폭격이라는 것도 이란이 사실 그 국제적인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버티는 건 뒤에 이제 중국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란이 폭격당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지금 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갑자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거는 뉴미디어의 힘이었어요. 근데 뉴미디어가 그전부터도 계속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파괴력을 보여준 건 이번 전대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뉴미디어가 이렇게 센지 몰랐던 사람들이 또 많고 뉴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조차도 몰랐어요. 그분들도 상당 부분이 결과가 이제 또 자기가 미는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실제로 보여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아직도 중국이 그래도 더 이렇게 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과거에 관성화되어서 젖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도 이제 그 안미 경중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 예. 그렇죠? 예. 안미 경중이라는 게 완전히 폐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미 경미예요 이제는. 무조건 안미 경미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 그 각계각층의 어떤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다시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한미 동맹을 상징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그 사진이 걸린 곳에 이재명이 앉아 있다. 친중 노선의 길을 가지 말고 한미 동맹을 굳건 한미 동맹 이 우호적 관계, 전략적 관계를 그 길을 가야 된다. 이재명이 그 길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미국이 또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장면 살펴볼까요?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을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백악관 공개한 그 사진에는 정치 외교적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고 그걸 원영석 변호사님이 몇 개의 사진을 통해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이 한미회담의 실무 현장에서 활동했던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한미회담 전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등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숙청이 일어난 것이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냐, 한국에는 숙청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즉 미국 측의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 비판에 대해서 유성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회담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됐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친중 반미 인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없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실제 여부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 위성락 이분이. 그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됐다 그러면 예. 9천억을 지금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거는 뭐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정당성이 크고 내가 권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못 달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양보를 안 해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당성이 약하고 내가 뭐가 캥기는 게 있으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일반적인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내의 어떤 재결력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뭐 튕겨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정청래는 왜 저럴까요?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한테 숙이나요? 안 숙여요. 그래요. 예, 계속 그 계속 이재명이 대들고 하는 있죠. 거에 대해서 대들고 있고 네. 뭐 사실 그 검찰 개혁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뭔 소리냐 하면서 개겨버려요. 그게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잖아요. 그건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할 때는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검찰개혁 그 수사청을 행안부로 줘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레임덕도 아니고 취임덕이라고 볼 만한 상황이 되는데 왜 정청래가 이럴 수 있을까?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이겨서?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각지고 있는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점이 많아서. 아니 벌써 5개 정도의 재판이 중지가 돼 있고 네네. 공직선거법은 실제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뭐 그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그게 파기환송심이 확정이 못 된 거에 불과하지 대법원에서 이미 그것도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약점이 많으니까 이게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정청래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죠. 자, 우리가 이 공격수 이야기도 하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그거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 이제 뭐 공격수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뭐 공격수 하다가 뒤가 틀리는 거 이런 거 보고 홍준표 시장이 그 SNS에 글 올린 게 있거든요. 자기가 틀릴 게 있고 약점이 있으면 누구를 공격할 수가 없다. 자기가 그 공격받을 게 없어야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민주당 뭐 이정근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이제 뭐 미디어 법률단장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갖가지 어떤 공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공격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다고 공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논리가 있어서 공격한다? 아니면 법률을 잘 알아야 공격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걸릴 게 있잖아요. 내가 걸릴 게 있으면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약점이 너무 많아졌어요. 친중부터. 친중은 사실은 친중이 아니라는 걸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김문수 대통령이 난 친중 아니야. 왜 해명을 해야 돼? 왜 이게 오해가 생기고 왜 이게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야 되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숙청을 안 한다고 왜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숙청을 해야 돼. 숙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외교적인 실패죠. 이미 그러면 숙청하는 거야라고 설명을 요구할 정도면 그거는 이미 외교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리는 어떤 사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외부에서는 당연히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맞고 와가지고는 안 맞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리고 지금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는 그때도 저도 페이스북에 썼지만 분명히 이거는 이 내란 특검이 미친 짓을 하는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오산 공군기지가 우리나라 공군기지가 아니에요. 미군 공군기지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영역 전체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의 공군의 업무를 보는 데조차도 미군 건물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책상이 있는 거예요. 책상에 노트북 올려놓고는 여기서 한국 공군 업무를 보는 거지 하고 하는 데라고요. 실제로는 그 미군의 그런 점유 내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털어버리고 그거를 발부해주는 판사는 뭐냐면 신청하는 것도 저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 발부하는 것도 터무니없는데 그거를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그런 자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해서 털로 들어왔는데 아무 말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공식적이든 또는 수면 아래 비공식이든 할 수밖에 또 설명해야 돼. 그렇죠. 왜 털었지? 그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거는 설명해야 되고 뭐 이거를 보완해야 되고 이러면 이미 이 협상에서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안보실장을 하면서 위성락 실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구서를 다 여기 와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받아들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지금 미군 기지 기습적인 압수수색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락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및 미군 기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위성락의 해명입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료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잘못된 정보의 입력이 있었는지 한국 내에서 그렇게 입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와 말은 잘못된 정보를 지금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입력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입력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책임을 묻거나 사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일종의 좀 자기 승리, 상당히 나태한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이 심각한 국면을 그렇게 오도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위성락 실장의 발언이 저는 이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예. 그렇게 잘못된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이게 잘못된 입력인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변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그 많은 외교관과 그런 안보와 관련한 공직자들이 왜 필요하죠? 그것도 미국에 관련한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본인들이 원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막 그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했는데 안 됐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거야. 그 다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다른 사람이 이 외교 라인 전체보다 그러면 더 유능한 사람 같아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막 매번 이제 우리 집회나 나올 때 뭐 성조기 흔드는데 그 성조기 가지고 뭐 미국이 뭐 별게 있냐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저래 흔드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효과가 그렇게 지금 발휘됐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집안 이런데 인맥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은 꽤 많았었습니다. 이 보수파 특히 이제 교회 쪽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주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주입이 뭔지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그것이 벼슬을 하고 녹봉을 받는 그런 이제 목민관의 그 자세 아니냐. 왜 그거를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 그 직을 들고 있으면서 똑바로 못하고
똑바로 못하는 게 본인도 못하는 거지만 실제로 뭐 숙청을 하는 거잖아요. 세계의 특검법이 이거 숙청하는 법률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숙청법이죠. 예, 숙청법이죠. 정치보복법이고 정치탄압법이고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걸 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이 위성락 실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마침 특검 얘기했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도 한번 좀 약간 덧붙여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한미 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나쁘끄러운 회담이었다.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왔다.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마침 연수 변호사님이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뒷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과 특검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특검에 미친 칼춤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이냐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 핵심적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네. 그게 최장 연장을 하면 170일까지는 연장이 될 수 있어가지고 현재의 특검법으로도 가능해요. 계속 수사가. 근데 그걸로도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법을 아예 개정을 하자. 지금도 연말까지 내년 연초까지는 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을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인 숙청의 그런 상황, 정치 보복 상황, 정치 탄압 상황을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당대표로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수사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뉴스 속보가 떴는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됐다고 그랬죠 아까. 예. 네. 그게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면 네. 이런 세 가지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높았습니다. 네, 전당대회까지는 일단 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시간 스케줄상 물론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발언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른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라인이 확인된 거 그거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무한 수사, 무한 어떤 기소, 무한 구속을 태생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뜻다방 같은 조직인데 여기서 그런 실적이 없으면 이거는 거기 몸담았던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특검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세나 이런 것들이 저는 누그러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일단 잘 대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자, 중국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좀 개괄적인 몇 가지 장면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푸틴, 왼쪽이 김정은이 나란히 서서 세계 저게 생중계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 상징적 장면을 통해서 중국 시진핑은 무엇을 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주 거대하고 성대하게 그 전승절 기념 행사 이게 80주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승절을 어떤 걸 기념하냐면 1945년 9월 3일에 1945년 9월 3일에 지금 중국의 어떤 사령관이 일본 그 사령관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날짜가 9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만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그런데 1945년이니까 80주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년 전 70주년 기념식 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드냐면 2015년과 2025년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 성장률 어마어마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뭐 코로나도 겪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그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 뭐 실각한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뭐 있었는데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쑥 들어가긴 했지만 시진핑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전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략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미국의 주적은 미국이 상대해야 될 그 카운터 파트는 중국이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미국의 그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가 필요한데 그게 전승절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오른쪽에는 그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 자신의 건재함과 중국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그러한 것들이 오바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눈에는요 중국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느낌을 다시 또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러시아나 북한을 비롯해서 일종의 좀 권위주의 국가 독재자들은 상당수 참여를 했는데 뭐 미국은 말할 것 없고 독일, 영국, 뭐 주요 서방 국가들의 국가 지도자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 성격도 좀 어떤 메시지도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뭐 비슷했어요. 예. 10년 전에도 저게 전승절인데 결국은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뭐 자신의 그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사실은 그 뭐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뭐 정상들이 참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10년 전에도 오히려 미국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지 말라고 은근한 사인을 갖다 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참여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중국한테 좋은 거 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사드 문제 생기고 한한령 이런 거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색해지고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뭐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방의 국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러한 그 행사의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기에 참석했다 그러면 굉장히 눈에 띄는 이례적인 것이 지난번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됐었을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러시아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시작한 지가 벌써 3년도 훨씬 더 지나갔어요. 6.25보다도 더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처음에는 세계에서 뭐 미국 다음으로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상대로 해가지고 뭐 한 두세 달이면 전쟁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북한에 그 병력을 요청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나라가 이제 그 러시아가 됐으니까 러시아 상황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을 거고요. 뭐 북한이야 뭐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공산권 국가들이 저런 전승절 행사에 모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미 국무부가 바로 중국의 기업, 화학기업의 제재를 발표했다. 이 소식을 열병식 직후에 발표를 했다. 이런 소리를 전해드렸죠. 펜타닐 원료가 되는 그걸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 기업들 제재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발표를 했죠. 전승절 행사 직전에만 하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병식이 끝나는 시점에 열병식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답변해야 한다.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
중국이 어떤 승리하는데 뭐 중국 공산당이겠죠. 특히 중국 공산당의 승리에 미국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음모라고 비꼬기도 했는데 어떤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1930년대에 중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망하고 그 다음 뭐 신해 혁명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중국은 서강 열방의 놀이터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숟가락 하나 딱 얹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 다음 뭐 난징에서 엄청난 대학살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만약에 중일 전쟁으로만 끝났으면은 중국이 지금과 같은 전승절 행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건 안 됐을 거예요. 일본이 뭐 상황이 그랬는지 어쨌든 뭐 패착을 둬가지고 전쟁을 확대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까지 참전하게끔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패퇴한 거고 그 와중에 사실은 중국이 이제 일본군을 내쫓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중국만의 힘으로 대일 전쟁에서 승전한 것이다. 그럼 뭐 전승절 저렇게 뭐 삐까뻔쩍하게 해도 뭐 다른 나라가 할 말은 없었을 텐데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패퇴시키는데 최소한 60-70% 이상의 그 공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 그 와중에 미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나. 케네디 대통령의 형님도 죽었어요. 네. 그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봐라. 뭐 그런 메시지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국 관련해서 마지막 좀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우원식의 국회의장의 이 중국절 전승절 참여 문제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해왔는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 측에 한국이 동조하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외교와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이런 점도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여러 측면이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 모든 나라가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컨대 미국 편을 들 거냐 중국 편을 들 거냐. 그런데 그 모든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주한미군이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북한의 남침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전방에 쫙 깔려 있었는데 그 미군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어디로 왔느냐 평택의 미군 기지로 다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가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그게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이거든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활용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28,500명의 미군 중에 상당수의 병력이 다른 쪽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그 중국을 견제한 쪽으로 예컨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만과 양안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대만 관련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파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지금 그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것일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갖다 보일 것이냐. 그거를 뭐 미국도 물어보지만 중국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에 참석하느냐 불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천만다행으로 그 방미한 다음에 뭐 그전부터 그 간단 이야기는 없었지만 결국은 불참한 쪽으로 결론이 내렸고 그런데 어정쩡하게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로는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장 온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뭐 기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 거 아닌가 뭐 지켜보면 알겠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전승절 관련해서 좀 개론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독립, 구독, 좋아요. 중국 전승절과 관련된 세 가지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일부에서 이 문제를 드렸는데 반대편의 상대 진영의 어떤 대응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여쭤볼게요. 전승절 연병식 직후에 미 재무부가 중국 화학기업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또 그 직후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특수 그 광소미에 대해서 최대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양측이 지금 치고받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양상이요. 그것도 이제 전승절 열병식 직후에 발생되는 양상인데 전승절 성격도 있지만 미국이 치니까 중국이 바로 반격하는 양상인데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고 계십니까? 제가요.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지금 전쟁인데 네. 미중 전쟁이에요. 예. 나라 안팎으로 전쟁입니다. 국내는 정치 전쟁이고 진영 전쟁이고 지금 나라 바깥도 뭡니까? 북중 여러분들 전성절 딱 보셨죠? 그 나라들이 다 반미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미 그룹이에요, 그냥. 상하이 그 연합이 SCO죠. 상하이 그 연합이 바로 26개국인가가 반미 그룹이에요. 물론 뭐 베트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반미는 아니겠죠. 자, 이 행사의 제목을 보세요. 항일 및 반파시스트입니다. 반파시스트면 어디입니까? 독일과 이탈리아예요. 서방이에요. 반미, 반일, 반서방이에요. 거기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이 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대통령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분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 뭐냐면 네. 신냉전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를 때려버리죠. 중국도 맞불 작전이죠. 네. 그러면 신냉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달라붙는 국가, 미국에 달라붙는 각 국가예요. 어디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님? 네. 전쟁에서 어디 중간이 있습니까? 스위스입니까? 우리나라가 스위스입니까? 앞으로 해도 스위스, 뒤로 해도 스위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미국은 우리를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와서 이야기했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안미 경중 안 한다 그랬지. 안미 경미한다 그랬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실용 외교를 한답시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미국은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 임명도 안 하고 있죠. 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내가 하나 해볼게요. 최근 이제 중국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지금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 언론도 그런 분석에 기초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북중러 구도와 한미일 구도 또는 중러 북구도 대 한미일 구도 그래서 반서방 연대가 상당히 이번 기회에 구축이 강하게 됐다. 중국이 그걸 주도했다. 시진핑이 상당히 주변 국가들을 상당히 좀 끌어모았다. 이제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평가 일부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게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부가 그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푸틴이나 김정은을 그간에 부담스럽게 여겼던 푸틴과 김정은을 이 전승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내부 위기 극복령이다. 일종의 중화 애국주의를 가용을 해서
중국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내용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국내 정치용이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할 때도 미국 정치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걸 막 국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디마크레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네. 한국도 그래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국은 뭐냐면 경제는 시장 경제지만 정치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 그다음에 또 러시아와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물러난다고 해서 트럼프가 죽는다고 해서 미국이 무너질까요? 미국이 무너집니까? 미국이야 그대로 아니, 깁스. 뭐 건국이 이후에 미국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니까.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상해요. 이게 이른바 내부 위험설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돈에 잔뜩 취한 사람들이 그러고 난 이후에는 뭘 주장하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막 억압당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고 밥을 먹게 되니까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달라! 그러면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한 겁니다. 예. 그렇거든요. 예. 중국이요. 전국이 덜불처럼 일어나서 자유를 달라! 공산당은 물러가라! 우리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자유언론이 필요하다! 중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지직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김주애가 말이 되냐? 일어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푸틴 초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푸틴이 무너지고 나면요. 러시아란 나라가 쪼개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3자회담도 못하고 불이 났게 이 푸틴이 어디로 갑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잖아요. 노심초사입니다. 노심초사.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러시아라는 나라가 뭔가 내밀 지하 자원 외에 그 넓은 땅덩어리 외에 내밀 만한 국가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체제가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자면 그런 국내 정치하고 있는 중화 애국주의의 전성절에 우리가 딸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5년에 오바마 때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성절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균형 외교 어쩌다가요. 떡사발이 납니다. 떡사발이요. 떡사발이 나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3명이 서 있죠? 화면에 나오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김정은. 이 김정은이 진평이 형님이랑 틴 형님 두고서 남한 말을 듣겠습니까? 김여정은 길길이 뛰죠. 왜? 문재인 때 그렇게 척이라도 했는데 얻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내수 정치, 국내 정치 하는데 우리가 딸려간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다른 상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 매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성도 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 사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위협에 이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지원이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이런 여러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면,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한국과 관련된 발언의 의미에는 이번 정승절에 한국이, 즉 반서방의 그런 상황에 한국이 왜 참여하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까는 거죠. 젤렌스키도 왜냐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없나요? 일본에도 중국 사람 많이 살아요. 그럼 미국에는 중국 사람 없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눈치가 뭐 북한 이슈 때문인지 또 한반도와 지정학적으로는 그래도 또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가깝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국이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우리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을 안 건 얼마 안 돼요. 뭐 100년 뭐 남짓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을 안 건 얼마입니까? 뭐 500년? 뭐 그렇잖아요. 고려시대, 고구려 때는 일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외국을 했잖아요. 우리가 중국에게 두들겨 맞은 거는 몇 년이에요? 5,000년을 두들겨 맞았잖아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중화라고 해서 그 위에 북방까지 뭐 돌궐, 몽고 다 해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저 밑에 경상남도 마산까지 가서 몽고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몽고관정이 생긴 모르세요, 여러분들? 몽고관정이 그래서 생긴 건 모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의 공장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있고 해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원식 국회의장이면 의전서열 2위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2위인 의장을 어디다가 배치면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까? 지금 저 위치가 정말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저 옆에 무슨 옆에 철제로 되어 있는 스탠드 옆이에요. 야구로 보면은 VIP석이 아니라 무슨 외야석이나 이런 데예요. 이거는 우리 국격에도 문제가 되고 별로 얻을 건 없으면서도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프레지던트 리 안미 경중 안 한다고 했잖아요. What the hell is that?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굉장히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저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만 어떻게 적어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할 건 아니다. 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빌미가 돼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가져가는 것도 보고 외교적으로도 보는 겁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대법관 늘리지도 않아요.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우리가 니른베르크입니까? 네. 지금 2차 대전이 끝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민주적, 제도적 공감대가 협력이 가능한 국가라는 연대의 측면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에 굴종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미국은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라는 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크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젤렌스키가 한마디 했죠. 우리가 왜 말이 시가 되고 눈덩이가 되는 이야기 어느 날 순간 마크롱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점을 또 독일 총리가 이야기하고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난처한 처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